문제가 있어 보여서 지적을 해놨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작년에 처음 G7 회의를 갔을 때는 사실 뭐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고 원래는 안 갈까 생각했었죠. 초청이 있지만 안 갈까 생각했다가 이게 매우 중요한 회의라서 어쩔 수 없이 갔고, 또 뭐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다 외국 정상들이 뭐 여러분도 뭐 개인적으로 사람을 처음 만나면 좀 어색하고 불편한 것처럼 뭐 국가 정상들도 사실 처음 보고 그러면 막 쑥스럽고 어색하고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일본 총리께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아마 그 G7 회의는 처음이었죠. 늦게 취임하시면서. 어쨌든 그러나 이번에 이제 두 번째는 거의 뭐 다 만나봤던 개인 시간 얘기를 했던 분들이어서 더 깊이 있는 대화도 가능하고 또 정서적 교감도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국가 간의 관계도 정상들 간의 정서적 유대와 교감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제가 사실 매우 고마웠던 것은 이태리 측의 그런 뭐 배려라고 할까 그런 거였죠. 우리 교민들이 여러 가지 저한테 민원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연간 100만 명 정도가 이탈리아 관광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태리에 있는 우리 재외 국민들 또는 동포들이 관광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시험 봐서 뭐 자격증을 얻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대요.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말인데 밤에 관광청에서 우리 교민들 중에 그 일에 관계된 관광 가이드 회장인가 그분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요. 앞으로 이렇게 한번 처리하자. 뭐가 문제냐. 뭐 그래서 제가 다음 날 낮에 월요일 날 간담회라고 했는데 전날이니까 일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각별한 배려를 해준 거죠. 멜로니 총리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주말에 이렇게 조치를 해준 겁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그게 아마 서로 간의 신뢰와 교감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감가상각제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은 배제돼 가지고 혜택을 못 보게 돼 있어서 엄청난 부담이었는데 저번 1월 달에 총리께서 방한했을 때 제가 그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법률 개정까지 다 끝내 가지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그 수출품에 대해서는 똑같은 유럽 기업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원 의장하고 면담이 있어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원래 이태리는 원래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이건 정말로 특별한 예배라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상들 간의 잦은 교류 그리고 정상들 간의 정서적 교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몇 년 동안 또는 십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아주 묵은 숙제, 난제들도 정상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좀 더 가급적이면 임기 전반에 초반에 외국 정상들 간의 정상회담 교류는 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힘들긴 한데 사실 임기 후반에 가면 사실 그게 뭐 그렇게 효과를 보기 어렵죠. 이미 다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버리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좀 부담되고 어렵긴 한데 또 여러분들은 매우 어렵긴 하겠지만 좀 앞으로도 좀 더 자주 많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초청해서 많이 오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평화방송 김혜영 기자님. 네. 앞줄에 계신 기자분들이 공부도 잘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 특별히 또 바티칸을 갔으니까. 네, 평화방송 김혜영입니다. 네. 저는 이번 지금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 현직 추기경 임명 요청하셨다는 사실. 네. 이게 뭐 교회 염원이긴 합니다만 정부나 한국 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일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 천주교는 참 교황청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의 파견
선교를 통해서 한국의 천주교가 전래된 게 아니고 한국만 유일하게 우리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였죠. 그게 이제 로마 교황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점도 지적을 하고, 뭐 교회 문제에 우리가 관여하는 게 조금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분들이 무려 600만 명을 넘고 있고, 또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세계 청년 대회라고 하는 100만 명이 모이는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까지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 교황께서도 교황이 되시기 전에 대한민국을 5차례 방문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DMZ도 방문하셨던 것 같고, 또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계기에 한국의 천주교 신자분들, 천주교계에서 실제 뭐 염원이기도 해서 그 전달해 드리는 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요청은 아니고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이 염원하는 바인데 이거 꼭 전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교황께서도 한국의 천주교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애정이 매우 많으셨고, 뭐 저한테 대해서도 매우 살갑게 표현해 주셨는데, 아마 그게 한국 천주교에 대한 애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점에 대해서 본인께서 이제 교황에 취임한 이래 단 한 명의 주기경도 임명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점을 각별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천주교에 대한, 또 천주교 조직과 신자분들에 대한 정말 각별한 애정을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한국에 대한, 저한테 이거 시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시골에 시커먼 시계를 차고 계시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그래서 삼성 시계라고. 그래서 또 전화기도 갤럭시 쓴다 내가. 그리고 차도 현대차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각별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좀 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박훈상 기자님. 예,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방한 계기에 북한 방문을 추진해달라고 요청드렸고, 교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보겠다고 했는데, 네. 그 유영식 추기경은 결국 북한에 달린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을 따로 설득하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북한과의 모든 소통 수단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다른 나라다. 민족 공동체도 아니고, 과거에는 우리는 민족 공동체라고 서로 불렀죠. 민족 공동체도 아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두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비상전화 통신선까지 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휴전선에 군사 분계선 따라 삼중 철책 설치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 장벽 설치도 하고, 교량 뭐 다리 도로 다 끊고 있어요. 공사를 지금 1년 내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그거 쳐다보는 게 일이죠. 혹시 저 공사하다 우리 분계선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가끔씩 그것 때문에 작은 충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으로 북한을 억지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뭐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꼭 괜히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대결 정책을 취해서 적대가 강화되고 충돌의 위험을 크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해가지고 자극을 해서
남쪽의 군사 도발을 통해 좀 물리적 충돌을 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뭘 하려고 했던 그 이제 법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상황이 나빠졌어요. 다행히 무슨 요새는 오물 풍선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휴전선에서 쌍방을 향한 적대적 언어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소음 피해 이런 것도 없어졌죠. 그러나 어쨌든 냉랭한 그 적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표현도 좀 많이 완화되긴 했는데 하여튼 일이 있기만 하면 뭐 비난 대결의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죠. 왜냐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적대 감정을 완화하고 또 평화적 공존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됩니다. 제가 북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찌 잘못 들어보면 비주체적인 표현일 수 있는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피스메이커이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다. 원래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왜 미국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느냐라는 지적을 굳이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드렸는데 어쨌든 한반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또는 평화 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길을 여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다 스스로 차단했고 공격적 태도를 통해서 모든 길을 봉쇄해 버렸죠. 그러나 북한은 북한 체제 안전에 가장 관건적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한국은 아니죠. 우리는 서명도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전시작전권이 없었으니까 휴전 서명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휴전협정도 미국하고 맺었기 때문에 모든 한반도 안보와 체제 보존에 관한 핵심 역할은 미국이 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뭐 일부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뭐 방송으로 하면 듣겠지요, 설마? 오늘 이것도 아마 듣고 있지 않겠어요? 네, 또 손 들어주시면 오늘 저쪽 뒤쪽으로 제가 잘 안 보여서 일단 보이는 쪽에 먼저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님. 네. 우리가 기자간담회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손 드시는 게 너무 많은데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예, 중앙일보 윤성민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뭐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G7 만남 과정에서 그 북미 대화의 의지를 보이거나 아니면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북한 관련 주제 외에도 혹시 한미 동맹 관련된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대화도 나누셨는지 소개할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위비 분담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도 뭐 충분히 분담하고 있는데 뭘 추가 분담하냐는 게 제 생각이고 뭐 미국 측도 대선 이후에 대선 선거 과정에서 그 얘기가 꽤 있었는데 한국군의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뭐 10배를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취임 이후에는 전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위비가 아니라 이제 국방비 얘기는 제가 먼저 했죠. 명확하게 우리는 얘기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는 국방비 3.5%까지 증액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우리 스스로 주권 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어요. 대전제로 깔끔하게.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우리가 우리 돈 내면서 우리 방위를 우리 스스로 책임질 건데
그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왜 갖고 있습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정상 상태로 우리 스스로 방해할 수 있게 또 우리가 스스로 지휘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전시작전권 반환 얘기는 일부러 안 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국방 관련해서는 뭐 대전제로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라는 걸로 얘기는 깔끔하게 끝내고 제가 대신에 그 얘기는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주한미군 45,000명 그러시길래 아닙니다. 이러면 또 화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맞는데 45,000명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8,500명이다. 이거는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렇단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일단 수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세요. 북미 대화를. 지금은 이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지고 계신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답답해 하세요. 저한테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결국 북핵 문제다. 체제 안전의 문제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 이제는. 그 이전에도 뭐 국제사회가 봉쇄하고 제재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이러고 오지 않았냐.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제재에 따라서 무슨 핵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일정 수 이상의 보통 한 5, 60기 정도라고 표현합니다만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뭐 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냐. 끊임없이 1년에 10개에서 20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ICBM 기술도 계속 재진입 기술 정도의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다 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뭔가 현실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늦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을 하면서 매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아니 뭐 러시아도 상황이 어려운데 뭐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 그러길래 북한 경제는 요만하고 러시아 경제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금만 도와줘도 북한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북한이 작년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고였다. 그랬다고 합니다. 작년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고였대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쓰신 기사에도 나오던데 무슨 뭐 고급 무슨 소비재 시장을 뭐 열어주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그렇게 러시아와 쪽 국경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는 국제 제재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핵물질 추가 개발 또 미사일 추가 개발 뭐 이런 거를 중단하는 것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여진다. 더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이익이다. 지금 제재가 거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점도 많이 공감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의견도 저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로서는 방법이 지금은 모든 게 다 차단됐기 때문에 제한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고 보여지고 미국이 좀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좀 내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의 제야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야 군사 전문가들이 현실성 있는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현실성 있는 무조건 비핵화 이렇게 외치면서 해봐야 아무런 진척이 없다. 수십 년 동안 안 됐다.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실을 좀 설명을 드렸죠. 미국의 제약 군사 전문가들의 현실성 있는 현실에 기반한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체적 계획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단계로는 완전히 지금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런 교착 상태의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냉엄한 현실이죠. 정치란 현실에 기반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적이고 가치에 기반한 우아한 멋있는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장하면 뭐 하겠어요.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그럼 무책임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정치에도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결과에 책임 놓치면서 말은 멋있게 하는데 상황을 점점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건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혹시 저희 셋이 대수본데 더 좀 이어서 좀 가도 믿으시죠. 괜찮을까요? 네, 그럼 저쪽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 석간신문입니다. 문화일보, 네, 나윤석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순방 긴 일정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일보 나윤석입니다. 저는 유럽연합 정상회담 의제였던 철강 무관세 커터 네. 관련 사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순방 떠나시기 전에 회담 조율 과정부터 우리 정부가 이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 얻어낼 부분을 확실하게 얻어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실장께서도 이제 경쟁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좀 회담 과정이나 회담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신 게 결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제가 EU 측에 제기했던 핵심적인 논거는 이겁니다. 우리는 원래 FTA 체결 국가이다. 그러니까 원래 관세가 없는 나라다. 그런데 EU가 예를 들면 덤핑이라든지 또는 과잉 생산이라든지 미국의 수입 규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점 인정한다. 이해한다. 그러나 그게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로 기결되거나 아니면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 누군가가 무역 보호를 위한 장벽을 쌓으면 다른 나라도 쌓을 것이고 이게 결국은 보호무역주의 체제로 되돌아가게 회귀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무관세 FTA 체결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달라.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 이해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것 이상 우리가 최초로 제기한 것만큼까지 100% 될 수야 없겠지만 일반적인 예측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며칠 안 있어서 결과가 발표될 테니까 그 사이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가로 요구한 건 우리의 요구를 100% 못 들어줄 텐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영역에서라도 필요한 합리적인 이해 조정 조치를 해달라. 다른 쪽에서 조금 우리의 유리한 팩트를 찾아서 좀 개선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제기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직접 연관된 건 아니지만 이거를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야 되면 다른 이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걸 좀 고려해 달라고 해서 협상에 제시하고 논의 중인 게 있습니다. 약간씩의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박상기입니다. 저 이번 순방과 관련된 당청 관계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번 순방 출국 행사장에 정청래 당대표께서 안 나오셔가지고 많은 이제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 중에 X에 올리신 글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를 향한 것 아니냐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앞으로 있을 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당청 갈등 내지는 명청 갈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 말씀 여쭙니다.
이거 다음 주제로 원래 하기로 했던 거죠? 안 나고 할까요? 사실 저는 제가 해외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 막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하는 게 그렇게 뭐 흔쾌히 막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냥 통상적인 업무 중에 일부인데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이번에 나갈 때는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일부가 참석을 못하는 또는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청 관계에 대해서 뭐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 할 수 있죠. 저는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부는 당이 만든 것이죠. 그리고 정당의 본래 목적, 존재 목적은 헌법에도 써져 있지만 권력 쟁취죠.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의 핵심은 국민의 지지죠. 지지가 많은 쪽이 권력을 위임받는 거죠. 정당의 본래 목적인 권력을 쟁취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죠.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그런 선택을 국민들이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죠. 국민들 사이에는 의견이 당연히 갈리죠. 또 생각도 다르죠. 이해관계도 다르죠. 생긴 것도 또 다를 수 있어요. 뭐 다르죠. 다. 온갖 다름이 있습니다. 아마 무지개보다 더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정치는 자신들의 본질적 지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나 그 본질적 지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만 모아서는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이론가, 운동가와 실천가, 정치인은 다르다. 정치는 현실이죠. 그리고 실천이 중요해요. 이론가, 이상가, 사상가,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돼요. 뭐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주장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죠. 물론 뭐 동조자가 많으면 더 좋죠.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죠. 그래서 정치는 언제나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듣기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원래 가진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아야죠. 그렇다고 그걸 딴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걸 잃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약간 달라도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죠. 사실 친구 간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왜 저런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왜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다 남대요, 원수대요. 쟤는 왜 이런 게 좋아? 웃는 게 너무 좋아. 쟤는 뭘 하는 게 좋아? 쟤는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좋아. 이 좋은 점들을 찾으면 친구가 많아지죠. 정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정부는 당이 만든 거잖아요. 정당 국가에서. 당연히 서로 협조하고, 또 정부는 정당이 지원 지지하기를 기대하죠. 정부의 국정 성과는 결국 당에 귀속되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또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당청 관계는 하나이면서도 또 남이기도 하고, 남이면서 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로에게 잘 되자고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과 지금 현재 정부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내야 되겠죠.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유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뤄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도 양보도 하고 일부에서는 뭐 왜 우리 편 안 쓰고 왜 자꾸 남의 편 쓰냐 뭐 같이 싸워온 우리 편은 너무 섭섭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뭐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편 안 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도 써야죠. 또 잘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쓰는 데서는 이것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거죠.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다 쳐다보고 결과를 얼마나 잘 만들까? 결과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인데 유능한 인재를 쓰나 지편 챙기나 이거 보고 있겠죠. 별로 하는 일 없이 뭐 그냥 직함만 있는 거다. 그러면 뭐 가까운 사람 능력 관계없이 써도 되겠죠. 그러나 일을 해야 되는 자리면 가깝다고 쓰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될 겁니다. 성과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름은 그렇게 다 맞추고 있는데 사람들의 판단은 또 다 다를 수 있죠. 저의 판단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그렇다고 100%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 옳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죠. 다른 거죠 그냥. 그 의견도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 매우 복잡한 얘기를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물어봐가지고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저는 정당이란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수 야당이다. 뭐 포용 뭐 그거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소수 야당일 때는 자기 주장 최대한 세게 하고 자기 지지자 최대한 결집해야죠. 그래야 살아남죠. 그래야 확산을 하기 위한 힘이 생기죠. 그러나 최다수 집권 여당이 되었다. 그 입장이 다르잖아요. 기초적인 힘은 가지고 있죠 이미. 그럼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를 버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실력 아닐까요? 양자택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는 양자택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슬픈 거죠. 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죠. 힘이 강하면 둘 다 선택할 여지가 점점 더 생겨요. 그럴수록 용인하고 개방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정부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정부는 이 국가 권력,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통째로 다 책임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한 국가의 모든 대부분의 권력을 위임받았어요. 힘이 있죠. 이럴 때는 주장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결과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더 크죠. 주장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라고 하는 소위 지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뭐 안보, 질서 이런 건 기본이죠.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범죄가 막 횡행하게 한다든지 뭐 어디서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에 막 돈 뺏기고 이런 데도 뭐 가만 놔둔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죠. 범죄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뭐 질서에 관한 책임 당연히 져야죠. 기본이니까.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하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걸 못하면 부적격이죠. 그런 건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이죠. 그러나 진짜 능력이 발휘되는 영역은 민생과 경제라고 생각됩니다.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전보다는 살기가 낫네. 앞으로는 더 살기가 나아지겠네라고 하는 기대가 가능한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성과겠죠. 그래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당도 그게 정부의 본질이니까 정권의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 그리고 이를 위한 포용과 개방, 이런 데 좀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추려볼까 합니다. 근데 아까 저 순방 얘기만 하고 저기 맞죠? 그걸 끝내면 내가 보기 비난받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번에는 한번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유롭게. 지목해 주시는 거 아니면 제가 한번 아시아경제 임철원 기자님, 네, 다음엔 대통령께서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얼굴도 모르는데 저번처럼 후회할 지목을 할까 걱정돼. 네, 네, 임철원 기자님. 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입니다. 네. 선방가 계시던 동안 계속해서 벌어진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 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라서 잠실 7동 투표소 앞 시위가 2주를 넘겨서 계속 네.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참정권 침해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원래 초기 시위의 어떤 네. 목소리였는데요. 가면 갈수록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는 그 체육단체 행정 마비 사태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력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어떤 판단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국민의 참정권 문제에 또는 투표 기회 박탈에 대해서 이렇게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행동으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고 저 사실은 약간 놀라웠습니다. 우리보다 더 낫구나, 기성세대보다. 우리는 되게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매우 이기적이고 또 세상의 정의와 공정 질서에 무관심하다고 선입관을 가졌던 청년들이 오히려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관심의 비중이 좀 적다고 판단되는 이 영역에 이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까지 하는 점 보고 우리와는 다른 세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선관위 문제는 사실 참 황당하죠. 제 입장에서도 선관위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평소에도 근데 뭐 아무런 우리가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어요.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도 없어요. 스스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복귀돼 있어요. 정부에서 3명,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3명, 대법원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에서 3명. 이렇게 뽑으면 그 9명이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관행은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3명의 선관위원 중에 대법관을 1명을 포함시키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당연히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를 들어 전에 채용 비리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좀 얘기하기 좀 그럽니다. 해외 출장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입력을 하는데도 신경 안 써가지고 뒤집어서 입력을 하고 더군다나 투표지가 부족하게 만든다든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투표지야 원래 투표할 사람 숫자만큼 만드는 게 우리 동창회장 뽑을 때도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회원 중에 안 올 사람 있긴 하죠. 우리가 50명 회원이면 50장 만들잖아요. 근데 평소에 42명 왔으니까 43명만 하자고 그랬는데 45명 와버렸네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것도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예산 편성해 줬잖아요. 뭐라고 변명이 있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가의 가장 근간인 소위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투표제도, 선거제도를 정말 헌법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버린 거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있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일단 집회 시위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선관위의 문제는 저는 좀 이따 뭐 대주보회의 때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법 제도들을 좀 최대한 고쳐보고 최소한 외부의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지 않냐. 그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냐. 또 비상임으로 해가지고 뭐 선거날도 제대로 출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감시 견제 통제를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무슨 감시 통제 견제 법 제도를 만들기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여야 간의 의견의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문제는 이게 정치권의 책임성에 관한 것인데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치권이 좀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합니다.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어요. 시위에 관한 문제, 시위 자체는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오히려 보호해야 되겠죠. 근데 이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가짜뉴스를 남발해서 사회 혼란을 획책을 한다든지 또는 뭐 무슨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검문 검색을 한다든지 소위 주머니를 털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산적이 하는 일이죠, 그게. 아무거나 놓으면 고개 마루 장악하고 지나가는 사람 주머니 털어가지고 검사하고 10% 띄고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산적이 하는 짓이지.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또는 그 숫자 많다고 출입을 막아가지고 남의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건 업무방해거든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중대범죄 중에 하나죠. 하여튼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방치하면 안 되죠. 이런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 행위는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이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이런 운동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옥석을 좀 가려서 엄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또 확실히 보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좀 눈에 잘 안 보이는 쪽 뒤쪽 한번 보겠는데요. 네, 일단 저기